필리핀 해경이 그거를 이제 보고선 그 소셜미디어 X 이제 옛 트위터에다 성명을 내가지고 이제 이거 고발을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인데 순찰을 하다 보니까 그 남중국해 스카보로 중국 해경선들이 와가지고 쭉 밧줄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부유식 그 장벽을 설치를 하다가 이제 들킨 겁니다. 필리핀 해경선이 오니까 이제 중국 선박들이 여기 우리 영해니까 니들 나가라 막 그냥 경고를 하다가 필리핀 선박에서 막 그냥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취재진이 있으니까 아차 싶었던지 그냥 얼른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설치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냥 어정쩡하게 놔두고 나간 모양입니다. 네. 중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늘 하는 얘기죠. 사실무근이다. 필리핀 당국이 조작된 정보로 정치적 코미디를 하지 마라 하는데 영상이 있는데 오기네요. 요새는 뭐 이렇게 증거를 대도요. 그냥 뭐 배짜라 하는 게 이거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뉴욕 이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셧다운 또다시 디데이를 지금 세고 있는 겁니까? 그 현재 시간으로 이제 미국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게 10월 1일이니까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5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 메카시 하원 의장과 포함한 그 공화당 지도부하고 개략적으로 예산안 규모의 의견을 모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내 강경파가 안 된다, 더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도 공화당 하원 의장 될 때 워낙 그 공화당 강경 세력들한테 견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힘이 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시한 안에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되겠느냐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2024년도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0시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공화당 지도부가 이제 정 안 되니까 이제 일단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모색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 처리가 되게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토요일 날 의회 행사에 참석해서 공화당의 극단적 소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체가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정부의 재정을 공급하는 게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아니냐, 이 일을 되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셧다운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식품 안전, 암 연구, 아동 프로그램 같은 게 중단된다. 이제 그러니까 좀 표심을 겨냥한 겁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뭐 자동차 업계가 파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뭐 셧다운까지. 그렇죠. 네. 백악관이 이제 이런 거 정책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예산안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야, 저 바이든 대통령 저 국정 주도하는데 저거 확실히 좀 뭐 좀 힘 딸리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 이걸 이제 또 백악관에서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셧다운이 뭐 어제 오늘 처음 접하는 예.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동안에 뭐 저희들도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지난 50년 사이 한 20여 차례 정도 이제 셧다운이라는 게 이제 연방정부 기능이 중지되는 거죠. 네. 가장 최근이 트럼프 행정부 때죠. 2018년 12월인데 트럼프가 계속 버텨가지고 뭐 그때 34일 가장 길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디스도 미국의 셧다운이 신용 등급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미 피치는 신용 등급을 좀 하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켓 인사이더가 미국의 국가 채무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라는 분석 언급을 했네요. 예.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네. 그 지표, 그 재정 건전성 판단하는 지표가 이제 GDP 대비 순이자율인데 이게 이제 마켓 인사이더는 이게 이제 현재 한 1% 정도. 네. 근데 지금 미국 의회 예산국 추산을 보면 2053년까지 미 정부의 순이자 지급액이 GDP의 한 6.7%까지 올라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추세로 가면은 부채 이자 지급액이 미국 같은 경우에 2051년 이전에 사회보장 지급액 지원금을 제치고 연방정부 최대 지출 항목이 될 거다. 그런 상황이고 이미
청소년 교육에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면은 4년 후에는 미국 국방비도 추월할 거다. 그러니까 이자 내는 돈 부담이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많아서 웬만한 어떤 부서 예산 추월한다. 예. 이런 얘기네요. 지금도 GDP 네. 대비 부채율이 그 미국 의회 예산국 집계를 보면은 한 100%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2029년에는 한 107% 가량. 그동안의 기록이 1946년에 106%인데 이미 이제 2029년 되면 이것도 이제 추월하고 네. 2053년이 되면은 이 추세면은 181%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켓 인사이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탱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하니까 여차하면 이제 국채 발행해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고 또 아직도 미국 국채가 그래도 제일 안전한 자산이니까 이제 소화할 수 있지만 네. 과연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아마 다른 나라였으면 이렇게 받을 그럼요. 수가 없겠죠. 그런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그 특수성이 비영리 있으니까. NGO 네. 쪽 이런 그 연방 예산 감시하는 그쪽 NGO 책임자 얘기가 이건 이런 식으로는 분명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그러면서 미국처럼 부채가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은 이건 엄청난 경고 신호인데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무슨 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지금 미국 경제도 뭐 그렇게 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안보 같은데 미국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네. 채권 얘기도 채권 네.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가 쪽에서도 네. 이제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뭐 상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차환을 해야 되니까 네. 계속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차익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셧다운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채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얘기 같은데 중국의 관영 매체도 미국 달러 찍으면서 헤게모니를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글로벌 타임스가 네. 어제 아주 작정을 하고 짚었습니다. 네. 그 논평 제목이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돈을 찍어내는 제국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굉장히 길죠. 그러면서 미국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33조 달러, 우리 돈으로 보니까 4경 3,600조 원. 뭐 짐작이 잘 안 가네요. 네. 이걸 넘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부채는 계속 비난했던 어떤 나라가 몇십 년 새 세계에 커다란 함정을 설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미국으로 하여금 채무 불이행을 계속 회피하면서도 채무에서 가장 평판이 좋도록 해온 참 묘한 이유다. 좀 약간 비꼬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돈을 찍어내는 제국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게 제목. 그러면서 네. 그 국가 채무가 3년 사이에만 10조 달러가 늘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셧다운 전 세계가 지금 뭐 이 셧다운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진짜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월가 쪽에서 전에 그 대마 불사 too big to fail 이런 얘기가 많았죠. 네. 그러면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 이 바로 실패하기엔 너무 크다는 이런 독점적 이점을 앞세워 가지고 아무리 부실해도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파산하지 않는 아주 묘한 상황에 처해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회색 코뿔소까지 동원했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아시죠?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에이 뭐 설마 하면서 간과하는 그런 위험 요인인데 이 회색 코뿔소 충격 이제 미국이 이제 채무 불이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충격을 전 세계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야 진짜 이거 큰일 났다 고민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달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마냥 이렇게 하진 않다는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 네.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제 주요 미국 국채 보유국인데 미국이 계속 우리를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제조업도 전반적으로 제약해서 결국은 채무 불이행, 자기네 채무 불이행 우려를 더욱 높였다.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이런 제국의 헤게모니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덮어지는데 사용되는데도 우리는 분명히 노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작정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중국의 규모가 미국의 국채 보유 규모가 어떻게 많이 나오고 줄었죠. 있나요? 네. 2019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특히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보유액이 한 220억 달러 정도. 그래서 14년 사이에 가장 규모가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타임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네. 이렇게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해가지고 자산 동결 같은 걸로 중국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사전 조치로다가 이렇게 국채 보유를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국채, 달러 이야기에도 중국 관영 매체에 작정하고 쓴 비판 들어봤고요. 다음 얘기 IMF 얘기를 해볼까요? 참 우리나라로서도 IMF 하면 어떤 트라우마로 네. 항상 또 작용을 하는데 IMF에서 일본의 입김이 약화됐다.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국제통화기금이 그 추가 증자 협상을 네. 하는데 이제 일단 올 연말이 지금 그 데드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그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 출자 순위가 2위인데 미국 다음으로 지금 중국하고 신흥국들 발언권 확대 문제하고 연계돼서 지금 일본이 이제 2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에 입각한 지금의 방식을 적용하면 일본이 2위가 택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엔저까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뿐 아니라 독일에도 밀려서 2위에서 4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면 중국 지분율이 14.4%가 돼야지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14.8%인데 중국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중국하고 아니죠. 신흥국 얘기하고 맞물려서 좀 오랫동안 논의된 얘기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요, 네. 지금 현재 그 IMF 지분율은 2010년에 결정된 건데요. 네. 여기 따라서 출자 비율이 이제 미국이 17.4%로 압도적 1위고, 일본이 6.5%, 중국이 6.4%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2등인데, 네. 지금 이 중국이 이제 이건 현실적인 어떤 그 세계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국이 뜨니까 미국 의회도 이제 이거를 앞서서 이제 IMF 출자 비율 조정하는 거를 좀 많이 늦췄습니다. 한 네. 5년 정도 비중을 늦췄고 그래가지고 2016년에 이제 이게 실행이 됐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있어야지 미국이 좀 든든한 이제 보조가 되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 이제 미국 발언권도 정가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경제 규모를 반영하자는 그런 목적까지 중국하고 신흥 대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일본은 2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버텨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좀 스토리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거의 뭐 한 10년 이상 걸친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미국의 추가 증자 협상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있다고요. 미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좀 중국이 옆에 있는 게 2위를 버텨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중국 발언권이 커지면 아무래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성가실 수밖에 없기 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IMF 증자가 역시 미국이 최대 지분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찬성해야만 되니까 일종의 사실상의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 유지를 이제 미국이 계속 꾀하는 모양인데 중국이 뭐 중국하고 이제 신흥국들 최근에 브릭스 확대 뭐 이런 게 연계돼 가지고 전처럼 그냥 버티기가 힘들 거다. 자, 우선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보죠.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얘기인데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다가 시장 이미지를 해친다? 해쳤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이 네. 여전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야 너무 미국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하고 이제 잘해보자는 그런 그 러브콜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유럽연합 경제통상 담당 수석 집행 부위원장 이 사람이 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어제 칭화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중국을 좀 아주 대놓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침공을 그 규탄하지 않는다. 그런 그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게 유럽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비치는 중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덧붙이기를 중국이 뭐 외교 원칙에서 영토 보존을 늘 핵심 원칙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왔는데 러시아가 지금
남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대놓고 이걸 위반했다. 네. 그런데도 중국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태도는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해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뭐 상황들이. 외신들 분석은요. 네. 그 우크라이나 종전 위해서 좀 중국이 이렇게 좀 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자기네 시장,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이제 탐을 내니까 그 시장을 지렛대로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연합은 GDP가 합치면은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 중국의 큰 시장이죠. 그 다음에 또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특히 기술 이전,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기술 경쟁이 있으니까 네. 유럽연합 기술도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디커플링 얘기도 계속해서 좀 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네. 중국하고 절대로 그러니까 디커플링할 의도는 유럽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몇 가지 리스크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완화하는데 더 신경을 써라 하면서 아주 대놓고 대외관계법하고 중국이요 반간첩법 이걸 거명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애매하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다. 이것 때문에 유럽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못하는 점을 잘 생각해라 이렇게 또 아주 모처럼 좀 유럽연합이 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유럽 경제에 대해서 뭐 우려도 많고 실제로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ECB 총재가 3분기에 유로존 경제가 추가로 악화될 것이 예상이 된다.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하고는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기자님 뉴스가 유난히 약간 경제 쪽 얘기가 네. 많네요. 네. 네. 세계 경제가 좀 숨가쁘게 돌아가고 그래서 있다라는 무슨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무슨 이거 구석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난리들인데 사실 이렇게 전 세계에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맞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네. 좀 크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미국 제재 입자 가속기 활용 반도체 노광 장비 공장을 추진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중국은 지금 위기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지금 반도체 압박을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데 중국이 지금 이제 그 중국이 가장 이제 그 치명적인 게 그 노광 장비죠. 네. 반도체. 이게 이제 그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ASML 이게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작해서 수출해 왔는데 미국이 막는 바람에 2019년부터 이제 중국이 이걸 못 봤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작정을 하고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콩 그 매체 보도를 보니까 칭화대 연구진이 입자 가속기를 활용해서 새로운 광원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기술적인 거라서 저는 더 네네네.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그 이른바 시진핑 신도시라는 데 있죠. 그 허베이성의 그 슝안신구 여기다 우리 돈으로 뭐 400조 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거대한 반도체 노광 장비 공장 건설도 추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콩 매체 보도를 보니까 뭐 결코 기술력에서 많이 물론 뭐 아직까지는 많이 처져 있지만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그 최신 5G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반도체 그러게요. 생산 이런 데 이제 필수적인데 이 네. 노광 장비를 쓰는 게 이것도 이제 빠르게 따라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누르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르니까 조금 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렇지만 풍선 효과 누르면 저쪽으로 나오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그 홍콩 매체 보도는 네. 중국의 이런 혁신이 반도체 저비용 생산, 저비용 양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2나노 이상 반도체 생산에서 중국이 선도적 역할, 이제 더 위는 아직은 뭐 안 되지만 그런 선도적 역할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이 이제 칭화대 그 탕전 이름이 어렵네요. 탕전샹 교수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칭화대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넣었는데 독자적인 이런 그 극초음속 노광 장비 개발까지는 물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자체 개발 기술이 제재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네. 지금 그 홍콩 매체 얘기는 이 프로젝트가 2017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화웨이가 미국
제재 뚫고 자기가 이제 토종 반도체를 해가지고 그렇죠. 첨단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월가 쪽에서도 이거 뭔가 진전이 있네 이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더욱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화웨이의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좀 세계에서 논란이랄까요? 깜짝 놀라게 했달까요?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의 얘기, 장비 개발 얘기도 좀 귀에 많이 들어오고 관심을 갖게 되네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중국이 필리핀하고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부유식 장벽을 설치를 한 겁니까? 이미? 얼마 전에 이제 네. 텍사스주에서 무슨 뭐 멕시코 쪽에다가 이렇게 뭐 강에다가 그러게요. 그 부유식 장벽 설치했다 가지고 뭐 한동안 시끄러웠죠. 네. 근데 지금 중국도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를 보니까요. 필리핀 해경이 그거를 이제 보고선 그 소셜 미디어 X 이제 옛 트위터에다 성명을 내가지고 이제 이거 고발을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인데 순찰을 하다 보니까 그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은 황옌다오라고 부르는데 그 주변에 필리핀 중국 해경선들이 와가지고 쭉 밧줄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부유식 그 장벽을 설치를 하다가 이제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떠다니는 장벽. 그렇죠. 한 네네. 300m 정도 길이 이렇게 쭉 네. 하다가 이제 그 들킨 모양인데 네. 그 필리핀 해경선이 오니까 이제 중국 선박들이 여기 우리 영해니까 니들 나가라 막 그냥 경고를 하다가 필리핀 선박에서 막 그냥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취재진이 있으니까 아차 싶었든지 그냥 얼른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설치는 결론적으로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설치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냥 그러니까요. 어정쩡하게 놔두고 나간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쪽 그 필리핀 그 어민들 얘기는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고 이제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 말고 필리핀 서쪽 바다의 그 다른 그러니까 영유권 마찰 지역 있는 암초에도 또 이런 식의 막 중국 어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불법 조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영상을 올렸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늘 하는 얘기죠. 사실무근이다. 그러면서 필리핀 당국이 조작된 정보로 정치적 코미디를 하지 마라 하는데 영상이 있는데 오기네요. 요새는 뭐 이렇게 증거를 대도요. 그냥 뭐 배짜라 하는 게 이거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주세요. 이란 대통령이 CNN과 날선 인터뷰를 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작년에 이 라이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도 CNN하고 인터뷰를 일정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를 했는데 왜냐하면 네. 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라고 있죠. 여성 진행자. 이 사람이 보니까 네. 그 이란계 미국인이네요. 근데 인터뷰할 때 자기 히삽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했고 이제 그걸 아마 통보를 하니까 이란 대통령실에서 그럼 우리 안 한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그때가 이란에서 그 히잡 반대 시위가 굉장히 막 확산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좀 굉장히 민감했겠죠. 네. 그 라이시 대통령은 당시에 CNN 인터뷰 취소하고 열흘 뒤에 테헤란 대통령실로 CBS 여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서방 매체로는 첫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여기자는 히잡을 쓰고 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인터뷰는? 이번에는 남성 네. 그 진행자가 왔고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뭐 남성이긴 하지만 아주 뭐 상당히 날선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퍼리드 저커리아라는 진행자인데 이제 라이시 대통령한테 제가 인도계 무슬림 가정 출신입니다. 이렇게 딱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히잡 반대 시위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헌신적인 몇십 개 국가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여성들한테 뭘 입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데 네. 이란은 그걸 강요하는데 이게 이란이 옳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주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랬더니 라이시 대통령이 아무 표정도 안 짓고 이제 그러면서 페르시아어로 당신이 말한 거는 이란 국민들 사이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일어났던 이제 히잡 반대 시위 네. 이거는 적들이 미디어를 통해 벌인 전쟁이다. 그러면서 그 미디어가 유럽 3개국에 하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24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TV 네트워크다. 그러면서 테러 전술과 화염병 제조법도 공공연히 교사했다. 그러니까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CNN을 애둘러서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관련돼서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이 진행자도 안 지내요. 내가 테헤란에 가봤는데 네. 이란 여성들이 히잡 의무화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이 라이시 대통령도 안 지고 또 히잡 착용은 이란 법이다. 나라마다 다 법이 있지 않느냐. 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날도 이 라이시 대통령이 항상 그 검은 이렇게 터번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세예드라고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집게 가문이라는 표시랍니다. 네. 그 라이시 대통령이 항상 보면 이렇게 그걸 입고 다니는데 그걸 입고 또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인터뷰 장면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뭐 회견에서 여러 가지 중동 현안 얘기도 했는데요. 그 미국 중재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국교 수립 협상이 지금 뭐 상당히 막바지 단계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지금까지 그랬듯이 성공하지 못할 거다. 좀 이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거 우리 원치 않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그 힘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가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다. 우리가 하려는 건 우란 농축은 그 어떤 그 평화적인 어떤 그런 걸 위한 거지. 핵무기 갖는 건 우리는 우리 코란에도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사용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하면 사실 돌발 질문보다 서로 어떤 질문을 할지도 미리 사전에 그렇죠. 오고 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게 돌발 질문이었는지 합의가 된 내용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두 번 거절하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근데 질문지를 줬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돌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전 뭐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네. CNN 아주 대놓고 비판한 걸 보니까 뭐 돌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근데 서로 그래도 이렇게 딱딱 뭐 할 얘기하고 이런 식의 소통은 필요하죠. 네, 네. 예.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론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네. 막 옥죄는 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네.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뉴스 있었는데 오늘은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